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과 다음 달 자산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CDC의 백신 접종 권고에도 학부모들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작용 우려에 따라 초반 백신 접종률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동부 지역 일부 주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민주당 텃밭인 버지니아 주지사의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다수의 한인 후보들이 각 지역에서 당선됐습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 신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실업수당 소득공제 방침 이전에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들에게 추가 세금 환급금이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대상자는 43만 명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영국을 방문 중인 에릭 가세트 LA 시장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마침내 통화 완화 정책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자산 매입 규모를 150억 달러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시중에는 그만큼 유동자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 연준은 이틀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대대적인 양적 완화에 나선 지 20개월 만입니다.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1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5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연준은 일단 11월과 12월에 한해 150달러씩 자산 매입을 줄이겠다는 계획만 내놨습니다. 당분간 이 정도 속도의 매입 감소가 적당하다고 보지만 먼저 2달 동안만 실시한 뒤 좀 더 상황을 보겠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연준은 매달 150달러씩 8개월 동안 자산 매입을 축소해야 한다는 테이퍼링 구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연준은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 매달 미 국채 800억 달러, 주택 저당증권 400억 달러 상당을 사들이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왔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기준금리는 그대로 제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연준이 완화 정책에 제동을 건 건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테이퍼링이 이미 여러 차례 예고돼 시장에 선반영된 상황이어서 뉴욕 증시는 오히려 상승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자산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연준의 발표에도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4%나 올랐습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이미 예상했던 수준이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연준은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 매입 속도를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경제 지표도 당초 예상치보다 호조였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57만 1,00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연방보건당국 CDC가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권고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주저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장 접종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에서 한인 학부모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5살에서 11살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약국과 소아과에서는 이미 어린이 코로나 접종 예약을 받고 이번 주말부터 접종을 실시합니다. 코로나 감염자 4명 가운데 1명은 어린이인 만큼 학부모는 어린 자녀의 백신 접종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 많은 접촉이 있기 때문에 접종은 필수라고 학부모들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백신 맞아야지 일단은 덜 걱정하게 되고, 그리고
애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좀 더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백신 접종을 해야지. LA 통합교육부도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LA 교육부에서는 초등학생들은 만 5살, 11살까지는 맨더토리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부모님 선택에 따라서. 반면 어린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충분한 임상시험 없이 백신이 승인됐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반응입니다. 어린이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심한 부작용을 보일 수 있어 우려하고 있습니다. First they say that they don't need it. Now they say that they do need it. So you mean people are confused, I guess.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이 생기기 위해서는 어린이들의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그 집단이 이제 백신을 맞아야지 집단 면역이 이루게 되고 그 나머지 소수 30%가 보호된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그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20세 이하의 CDC가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을 긴급 승인하면서 미국 어린이 2,800만 명이 백신 접종 대상자가 됐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통합교육부는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DC가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권고한 만큼 교정 내 백신 접종 서비스는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교육부는 현재 12살 이상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더욱 독려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영국을 방문 중인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A 시장실은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세티 시장은 현재 스코틀랜드 호텔에서 자가격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마친 가세티 시장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민주당 텃밭이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당선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한 민심이 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결과는 대이변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경영자 출신인 공화당의 글렌 영킨 후보가 50.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민주당 매컬리프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공화당 후보가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된 것은 2009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버지니아주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10%포인트 차로 이겼던 곳으로 1년 만에 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Alrighty, Virginia, we won this thing! 민주당 강세 지역인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도 양당 후보 간의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이 표심에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보인 극심한 혼란, 물류 대란 같은 각종 악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일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To the point you've got the job now, do the job if that makes sense. You look what happened to gas prices, this whole defund the police thing, which is just nonsensical. 반면 공화당 내 차기 대선 후보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존재감을 재확인하게 됐습니다. I believe that he wants to do things that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 cannot say that about the Biden administration. 네, 이번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져서는 안 되는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인데다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직접 지원 유세를 벌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확실한 우위가 있을 줄 알았던 바이든 정부가 델타 변이 출현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아프간 철군 과정에서 나타난 극심한 혼란은 미국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죠. 취임한 지 9개월밖에 안 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겐 이번 선거 결과가 민심이 멀어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눈밖에 난 공화당 의원들은 다음 선거 때 공천을 받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대중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체 소셜미디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가 대선 재출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일부 동부주에서 실시된 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도 대거 당선됐습니다. 한인 사회의 힘, 정치력 신장이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미국 최대 도시 뉴욕시에 역사상 처음으로 한인 시의원이 2명이나 탄생했습니다. 퀸즈 지역에 출마한 린다 리와 줄리 원 후보, 한인 여성 2명이 시의회에 입성하게 된 겁니다. 베이사이드와 퀸즈 동부로 아우르는 23선거구에는 민주당의 린다 리 후보가 63.6%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최초 아시아계이자 최초 여성 시의원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를 이끌며 노인복지와 이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를 위해 힘쓴 후보이기도 합니다. 26선거구에 출마한 줄리 원 후보도 77.2의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도 한인 2명이 동반으로 당선됐습니다. 변호사 출신 마크 김 의원은 7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의원은 득표율 69%로 상대 후보를 가볍게 제치고 일찌감치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30대 아이린 신 후보도 한인 여성 중 처음으로 주 하원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를 이끈 인물로 66%를 득표해 당선됐습니다. 동부 지역의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한인 사회 정치력은 한 번 더 발돋움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소득에서 공제한 세금 환급 금액을 최근 연방국세청이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업수당 소득 공제 정책이 결정되기 이전에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연방국세청이 추가로 실업수당을 공제한 세금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5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금을 43만 명의 납세자에게 지급합니다. 세금 보고가 간단한 신고부터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소득세 신고서 1,170만 건이 공제 혜택을 조정하고 세금 환급을 받게 됐습니다. 실업수당 소득 공제 후 받아야 할 환급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에 적힌 은행 계좌로 이체되거나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됩니다.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입니다. 3차 경기부양법으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1,200달러까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CDC의 백신 접종 권고 결정에 한국 방역당국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사회적인 이득이 매우 크다는 판단입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백신 자문위원회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So we have a total of 14 yeses, 0 no's, and so the motion passes, and the interim recommendation is now a recommendation by the ACIP.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 감염자가 2.4배 늘어 신규 확진자의 25%를 차지하는 데다 어린이 백신의 예방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성인 백신 용량을 3분의 1로 줄인 화이자 어린이용 백신인데 성인처럼 3주 간격을 두고 2번 맞습니다. 어린이 4,500명 대상 임상시험에서 2번 맞고 한 달 지난 어린이를 16세에서 25세 성인과 비교했더니 중환체양은 더 많았고 부작용은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나이를 더 낮춰 6개월 아기부터 5세까지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대 접종에 대해서는 현재 접종을 강제하지는 저희가 않고 있지만 현재 의학적으로도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학회 관계자는 의학적 이득과 사회적 이득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 유행 상황을 냉정하게 따진 뒤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일본은 외국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도쿄에서 보도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지한 외국인 입국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업무 출장자가 우선 대상인데 일본 내 숙소와 방문 예정지를 일본 측 기업이나 기관이 사전 신고하고 백신 접종 증명과 입국 직전 음성 증명을 제출하는 게 조건입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의 경우 격리 기간도 사흘로 줄어듭니다. 반면 미국 얀센과 중국제 백신 접종자는 기존의 2주 격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有効性に関する知見の蓄積や諸外国の水際措置等の状況を踏まえ検討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업 주재원을 포함해 업무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장기 체제를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신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1월부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신규 비자 발급을 중단해 왔습니다. 입국 제한 완화 대상에 관광객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외국인 단체 관광에 한해 방문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입국을 허용할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습니다. 경제 살리기와 외국인 인력 확보가 규제 완화의 가장 큰 목적이지만 코로나 재확산 여부에 따라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헝가리를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아드레아노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같은 유망 산업에 대한 교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헝가리 방문 첫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뉴브 강변에 세워진 추모비를 찾았습니다. 2019년 유람선 침몰로 희생된 한국인 2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사고 수습에 힘쓴 헝가리 정부에 감사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께서 지난 2주 뒤 때마다 함께 주로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정상들과 만납니다. 특히 슬로바키아와는 최초의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을 수출하는 방안을 놓고 업무 협약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FA-50은 지난달 문 대통령이 직접 탑승했던 기종입니다. 예상 규모는 모두 10대, 5,900억 원에 달한다고 방사청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아데르야노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유럽연합 내 우리 기업의 최대 투자처로 꼽히는 헝가리와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SBS 권란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건립 중이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마침내 완공됐다고 합니다. 준공식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이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로 월 최저 1달러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은 내년에도 혜택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새해에 새로운 플랜의 혜택을 받고 싶다면 늦어도 오는 12월 15일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완성돼 오는 11일 준공식이 개최됩니다. 건립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전사한 한국전 참전용사 36,591명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는 11년 만에 건립됐으며 오는 11일 오후 1시 플루턴 힐크레스트 팍에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요식업소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는 식당과 주점, 카페, 델리 등 요식업소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코리안 벨가든 완공 10주년을 맞아 유지보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한미문화재단은 한국의 재외동포재단이 주미 대사관을 통해 전달한 보조금 2만 달러로 지난 5월부터 벨가든 유지, 청소, 보수 작업 등을 진행했으며 한국의 안동 하회마을의 장승장인 김종웅 씨를 초빙해 새 장승 4개를 만들어 이전 장승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승 작업은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주 베이 지역은 대부분 춥고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모레 금요일 비가 그치지만 최고 기온이 60대 중반대로 추운 날씨가 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당원 투표율이 60%를 넘긴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국민 여론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후보들의 막판 표심 공략이 치열합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일반 국민 6천 명이 대상인데 후보 결정의 50%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서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위한 ARS 투표도 오늘까지 계속되는데 중간 투표율은 61.5%까지 올랐습니다. 네 후보들은 어제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회에서 군 인권 문제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약점으로 지적받던 청년층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말년 휴가인 분 한 두세 분 하고 제대한 지 1년이 안 된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내에서 좀 고쳐야 될 점들을 상당히 아주 자유롭게 활발하게 얘기가 있었고 경선 승리를 확신한다는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함께 겨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요구했습니다. 적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퇴임 후에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유승민 후보는 방송 출연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에 대해 매표 행위, 설탕 덩어리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원희룡 후보는 광주를 찾아 최근 윤 후보와 지지자들의 호남 비하 논란에 대해 맹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당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유수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선 후보. 첫 주문은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추가 재난지원금을 당과 원내 지도부가 적극 추진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는 높고 국가부채는 낮은 건 비정상적이라며 빚을 늘리자는 건 아니지만 국가 부채 비율이 지원금 지급에 큰 장애가 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의 당부를 접한 송영길 당대표는 추진 쪽에 무게를 두면서 정부와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원하겠다. 이 입장이신 거죠? 일단은 저희가 세수 추계 결과를 보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갈 텐데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귀국하시면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현 정부의 아픈 손가락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 후보는 대개혁이란 자신의 공약을 거듭 주창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부동산 대개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오는 토요일엔 검찰과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개혁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을 묶어내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네, 민주당의 송영길, 국민의힘의 이준석, 양당 대표들은 토론 대결을 펼쳤습니다.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송이대첩 3라운드는 상대당 유력 대선 주자들을 겨냥한 뼈있는 말들로 막이 올랐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 출신인 홍준표, 윤석열 경선 후보를 정조준했고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특수부 검찰 출신들과 부동산 토건업자들과 일부 보수 언론 출신들이 카르텔을 형성해서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추가 지원금 제한을 때렸습니다. 그 다음 효과는 뭐가 될까를 예상 못하고 던지는 느낌이 있어요. 모택동이 길 가다가 참새가 그 곡식을 쪼아먹고 있네. 참새 다 잡아라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염두도 안 두고 대기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당을 맞바꾼다면 뭘 하겠느냐는 질문엔 묘하게 비슷한 답이 나왔습니다.
옛날 김기현 원내대표를 군기를 딱 잡아서 좀 말을 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군기 잡아야죠.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재명 리스크 상당할 겁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이 후보의 해명이 납득하지 않는다며 특검 도입을 외친 이 대표. 행정가로서 나는 밑에서 하는 대로 그냥 사인만 했을 뿐이다 이럴 거면요. 우린 그런 대통령 이제 원하지 않습니다. 정책 판단을 배임으로 몰아가는 건 황당하다는 송 대표의 평행선 토론이었습니다. 돈을 먹은 사람이 나쁜 놈 아닙니까? 돈을 곽상도라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금 탈당하셨지만 이분이 50억을 아들을 통해 받은 거잖아요. 고발 사주 의혹에선 공수가 바뀌었는데 송 대표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공수처를 윤석열 수사처라고 부른 건 도둑이 매를 드는 적반하장이라고 하자 이 대표는 공수처가 뭘 밝혔는지 의문이라며 재료는 있다 쳐도 시나리오가 안 나오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의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조직이 붙잡혔습니다. 훔친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어치의 진짜 코인을 가로챘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실제 거래소 화면과 똑같이 만든 가짜 사이트 주소를 보내서 지난 1월부터 대량으로 발송되기 시작한 이 문자. 누군가 해외에서 접속을 시도했다며 보안 조치를 안내하는 링크가 있는데 사이트 주소도 들어가면 뜨는 로그인 화면도 실제 거래소와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 해커가 만든 가짜입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와 일회용 보안 코드까지 입력하게 돼 있는데 무심코 정보를 입력했다간 곧바로 해커 손으로 넘어갑니다. OTP 번호까지 누르고 나서 다시 어플에 들어가서 자산을 봤더니 특정 코인 하나가 다 출금이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5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이런 방식으로 20여 명으로부터 4억여 원의 가상화폐를 가로챈 국내 조직원 1명을 검거하고 중국 해커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결과 중국인 해커는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하는 국내 업체 2곳을 해킹해 약 10만 건에 달하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낸 일당은 바로 이용자 계정에 접속했는데 코인이 있을 경우 빼냈고 코인이 없는 계정은 돈 세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돈 세탁 용도로 사용된 계정 이용자 일부는 본인 계정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코인이 들어오자 바로 현금화하기도 했는데 결국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SBS 박지연입니다. 네, 한국 제과점에는 제빵 명장이라고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과 명장은 단 14명뿐이라고 합니다. 임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베이커리 카페, 간판과 건물 외벽 곳곳에 명장이라고 큼지막하게 써붙였는데 이곳 제빵사들 가운데 정부의 공인 명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카페는 명장 명패와 인증서를 내걸었는데 자세히 보니 민간단체가 발급해준 겁니다. 같은 명장 호칭을 쓰지만 정부가 공인한 대한민국 명장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명장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경력 15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데 제빵 분야의 경우 전국에 14명밖에 없습니다. 반면 민간 명장은 주선업체가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명장을 안 달았을 때와 달았을 때 매출에 적지 않은 그 상승 효과는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간판 보면 아, 이분이 명장이 만드는 빵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대부분은 그런 차이를 모릅니다. 저런 데는 명장이라고 해놓으니까 가는 건데 명장이라는 게 붙어서 맛있겠구나 이거 보고. 아, 그래요? 현행법은 대한민국 명장과 유사한 명칭을 쓰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지만 지금껏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정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 명의로 명장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어제 실시된 동부 지역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뉴욕시와 버지니아주 등지에서는 한인 여성 의원이 3명이나 탄생했습니다. 한인 사회 정치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피부로 전해집니다. 정치력이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힘, 결국은 정치력입니다. 이비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